9월 1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3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확산세는 잡혔지만 중소규모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5%까지 올라간 게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데 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한 달 만에 등교 수업도 재개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12월 3일 수능도 차질 없이 치르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국방부와 육군정보체계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정확한 압수 대상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군 서버 기록을 확보 중일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틀째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외교통일 안보 분야인데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의혹이 다 거짓이며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4차 추경 심사가 본격화됐지만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감 무료 백신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다룰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 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된 내용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근 한 달 만에 재개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정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씩 등교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100명대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13일째 100명대고요. 코로나 관련 자세한 소식은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의 직업병 버전 발제 블루에 시달리면서 만든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뉴 노멀 라이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 중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신조어죠. 언택트, 말 그대로 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악수 대신에 주먹 인사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집으로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온라인 수업까지. 자, 하지만 언택트의 상징은 바로 이것, 배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면서 배달이 좀 늘어났나요? 어떤가요? 배달은 많이 늘어난 편이기는 하죠. 요즘은 좀 배달 몰리는 게 좀 무섭기도 해요. 좀 좋기도 하지만 못 가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배달 주문이 확 늘었습니다. 배달원들의 고충도 고충인데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를 좀 돌이켜봤는데요. 자, 점심시간에 시킨 이 도시락, 종이 가방에 비닐봉지, 그리고 음식물이 담겨있는 이 플라스틱 용기, 네, 종이 가방과 플라스틱 용기까지 이 분리수거거리가 한가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텀블러를 두고 간 탓에 커피를 일회용 잔에 받았고요. 또 중간중간 쓰는 물티슈, 매일 버리는 마스크, 솔직히 집에 가면 아직 뜯지 않은 택배 상자도 두어 개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일회용품이 편리하지만 과연 그 많은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하루에 5톤 차로 6차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 전에는 그래도 한 두세 차면 됐는데 지금 그래도 2배 이상 좀 늘었어요. 네, 배달과 함께 찾아온 쓰레기 대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배달 거래액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8조 6,574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6%나 늘었습니다. 쓰레기 양도 비례해서 늘었겠죠. 올해 상반기 비닐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1%, 플라스틱은 15.16% 증가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단가가 떨어지면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돼야 되고,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매일매일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수거해서 선별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언젠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바다로 올라간 폐기물이 해양 생물을 공격하고 이 수산물을 먹는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제대로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반성하고요. 자, 유통업계에서도 친환경 포장재를 쓰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형마트는 오는 추석 선물 세트에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빼고 100% 종이만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비닐 대신 종이로 합성 젤 대신에 물로 만든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홈쇼핑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번 추석 선물을 고르실 때 이런 친환경 포장 제품을 기준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국내 코로나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106명이고 해외 유입을 뺀 국내 지역 감염은 9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고령 환자의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 비율이 꾸준히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 과정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27분이 사망하셨고 그 전주에 비해 2배 이상입니다. 네, 서울에선 하루 새 32명이 늘었습니다. 또다시 교회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우리 교회에서 6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만 10명인데요. 이 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이후인 지난달 30일과 이번 달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대면 예배를 열었고 현재 교인과 가족을 포함해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유치원, 아동센터 등의 인원 등 모두 88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 서대문구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32명이 됐습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가 새로 나왔는데요.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병원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의 코로나 취합 진단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입원 환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또 수도권 내 요양병원과 요용시설에 표본 검사를 실시해서 혹시 모를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부는 백신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은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라면서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구매 계약을 위한 비용 1,723억 원을 질병관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 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제부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초, 중고등학교는 여전히 고3을 빼고 3주째 온라인 수업만 진행 중입니다. 수업 결손과 돌봄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부가 등교 재개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지침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제 2단계가 됐으니까 이 시기, 추석 전이냐 후냐가 문제였죠. 자, 오늘 교육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1일부터 2단계 권고 지침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씩, 고등학교는 3분의 2씩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10월 11일까지는 교내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대본이 이미 발표한 대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규 확진 사흘째 100명 초반대,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수업 재개입니다.
어제 유은혜 부총리 주재 이제 시도교육감 회의가 열렸죠. 거기서 이제 방향이 정해진 거고 발표만 오늘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어제는 저희가 추석 때까지 조금 이제 등교 수업이 좀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도 해봤는데 일단은 등교 수업을 재개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28일부터 특별 방역 기간이 또 시작되니까요. 아마 사태의 추이를 좀 보면서 컨트롤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 반장. 거의 한 달, 그러니까 한 3주 만에 학교에 가게 된 거네요. 네,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 중인 수도권 지역의 고3을 제외한 이 유치원과 이 초중고 학생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등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다만 등교를 시작한 다음에 일주일 뒤부터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다시 또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따라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이 되는데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3분의 1 이내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10월 11일 이후에는 이 등교 수업을 지속할지 또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지는 연휴 직후에 이 확산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조금만 더 철저하게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매일매일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고 12월 3일 예정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12월 3일 예정된 수능 시험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는 유은혜 부총리의 발언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 지나면 정말 2달도 안 남았네요. 네, 지금 이제 올해 고3생들이 상당히 많이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측면도 있을 텐데 아무튼 준비한 대로 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수업의 질 문제라든지 또 교육 격차 문제라든지 돌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이슈가 지금 대두된 상태잖아요. 여러 가지 보완책도 함께 제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이 등교 수업과 병행하는 원격 수업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원격 수업 중인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와 종례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출석 체크 겸 선생님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시간으로 보이는데요. 교사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학생의 출석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쌍방향 원격 수업 비율도 점차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활용 수업 중에서 이 실시간 대화창, 채팅을 포함한 피드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팅이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워낙 채팅에 능하니까 네. 요즘 친구인가요? 고반장? 아닌가? 저도 요즘 친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겠네요. 저 요즘 친구인 저도 네. 빠른 소통. 여기서 조반장하고 저 빼고는 다 요즘 친구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았어요. 또 네. 최근에 저도 인터넷 수업 같은 걸 조금 들어봤는데 아 이제 그래요? 좀 요즘도 공부해요? 평상시에 질문 대놓고 하기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또 열심히 질문을 아 그래요?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원격 수업이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될 경우에는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나 SNS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하도록 했고 또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코로나 현황을 좀 짚어볼게요. 지금 이제 13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사흘째는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처럼 두 자릿수로는 안 떨어지네요. 조반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가 106명입니다. 그래도 해외 유입을 뺀 국내 지역 감염만 놓고 보면 91명인데요. 지역 감염도 나흘째 감소세긴 합니다. 문제는 고령의 위중증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인데요. 최근 2주간 고령 환자 비율이 40%대에 육박을 합니다. 직접 대비 약 5%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23.5%로 8월 말 이후 계속해서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58명, 사망자도 4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367명이며 60세 이상이 344명,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인 60세 이상의 고령층 되시는 분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구체적으로 기침을 하시거나 목이 따끔따끔 아프시거나 몸이 욱신욱신 쑤시는 등 근육통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서울에서 지난 2주간
대면 예배를 진행한 송파구 우리교회에서 확진자 총 10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교인과 가족을 포함해서 접촉자가 있는 유치원, 아동센터까지 검사가 진행 중이고요.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3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서 누적 확진자가 32명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세브란스 병원 얘기도 했지만요.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 소규모 집단 감염인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정부가요,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 검사에 한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그 황금 연휴 때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상당히 거셌잖아요. 그때 클럽 방문 사실을 숨겨서 논란을 빚었던 학원 강사가 오늘 첫 재판이 있었다고요? 네, 뭐 다정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사례였던 것 같은데 네. A 씨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이 A 씨가 지난 5월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이동 동선 일부를 이제 숨겼었죠. 접촉자 중에는 뭐 과외 학생도 있었고요, 학원 학생 등이 포함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뭐 80명이 넘는 7차 감염 뭐 이렇게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었고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구속 기소가 돼서 오늘 첫 재판을 받은 겁니다. 네, 어쨌든 그때 거짓말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죠. 검찰이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정에서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면서요? 네, 일단 법정에 출석한 A 씨의 왼팔 곳곳에 붉은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본 판사가 무슨 상처냐 이렇게 이유를 묻자 변호인은 자해를 했다,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A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죽어라 이런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재판장이 판사가 시간이 다 지나고 했으니 너무 자책은 하지 말라 이렇게 다독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부로 수도권 2단계 완화 조치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완화가 된 거고,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고요. 식당도 심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C방이 문을 열게 됐죠. 어제 오늘 지켜보니까 어때요? 자영업자들 숨통이 좀 트였답니까? 일단 뭐 당장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활력은 좀 생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뭐 프랜차이즈 카페, 이 커피숍에서도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갔다 왔어요, 아까? 아침에 출근할 때 그래요? 출근길마다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사서 네. 오는 게 제 습관이라서 들어보니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테이블마다 한 칸씩 또 뛰어 앉으라는 팻말도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떤 가게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블 배치를 아예 뭐 2m 정도 되게 떨어뜨려 놓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제 군데군데 이제 뭐 예약석 같은 표지판을 놓으면서 앉지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또 일반 식당이나 뭐 호프집도 카페와 마찬가지인데요. 업주들 입장에서도 다시 방역이 강화되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뭐 QR코드라든지 철저히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저희 JTBC 취재진이 영업을 재개한 번화가 주점 등을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9시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제 자신도 많이 힘들어했고 저희 업소들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또 QR코드 작성하면서 거리 유지하면서 유지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도 당부 아닌 당부를 말씀드리고 업소를 방문하실 때에는 꼭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장도 그렇고 이용객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규칙을 다 지켜야 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PC방의 경우에는요, 신 반장, 사실상 영업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또 있다면서요. 네, 일단 뭐 PC방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시설로 분류가 돼서 2단계에서 영업이 아예 금지가 됐다가 이번에 네. 다시 중위험시설로 분류가 되면서 문을 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한이 있죠. 일단 미성년자가 갈 수 없고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게 금지가 되고 흡연실 운영도 금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보통 PC방이 음식 판매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뭐 이 같은 조치에서는 여전히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라는 입장입니다. PC는 거의 서비스화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1시간에 1,000원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음식을 해야지만 그나마 좀 장사를 해서 살 수 있는 건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PC방이
지금 과거에 막 이렇게 담배 피고 이런 더러운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런 환경이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저희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고, 빠르게 지금 코로나19가 좀 정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저 업주분도 네.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 하에라는 점을 당연하죠. 강조해서 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 가면 중고 컴퓨터가 이렇게 곳곳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 최근 문 닫은 PC방들이 늘면서 헐값에 나온 매물들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고심이 많을 겁니다. 학생들을 또 PC방에 가게 해주면 학교 내에 집단 감염 우려가 또 있으니까 뭐 그런 걸 텐데, 아무튼 빨리 좀 정리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자, 뭐 바로 정리할까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 내일은 좀 두 자릿수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수업 재개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외교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야당 의원들은 국방장관을 상대로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추 장관 아들은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휴가가 연장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최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보여준 태도 2달 전과는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자, 우선 지난 7월 대정부 질문 땐 야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 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언성을 높이면서 맞대응을 했었습니다. 자, 특히나 그때는 이 아들의 아짜만 나와도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뭘 바람직스러지 않아요. 난 불평에 공동하라는 얘기죠.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대정부 질문 아들의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의 더했습니다. 사실상 아들로 시작해 아들로 끝이 났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전화로 휴가 연장하고 진단서 등 서류 없이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 연장을 한 것이 민주당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 아들 아니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요? 그것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지원 반장이 형 앞에서 빌빌 뛰잖아. 장관의 아들인 서 씨 앞에서 간부들이 싫은 말을 못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장관님의 아들이 군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 자체가 제 아들로 특정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비교가 되시죠? 자,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우선 보좌관이 아들이 복무하던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해당 보좌관에게 전화를 하던 직접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데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현재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장관님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셨네요. 그래서 예? 예.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 안 해보셨네요.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개입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해당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 아들의 부탁을 받고 부대에 전화를 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병가를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 장교와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요,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죠. 자, 부모 가운데 어머니는 자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남편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장관님 아니라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사실은 제가 아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 정황이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라는 게 그 정황인데요. 자, 아무리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도 전화로 당신 아이한테 아이 문제로 국방부에 전화한 적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은데요. 자, 이 같은 좀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이분이 대신 답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또 건강이 원래 안 좋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그런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사건 역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압수수색 대상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원과 관련된 녹취 파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통화가 군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이걸 확보한다면 추 장관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 남편에게도 확인할 형편이 못 된다고 한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여권에서는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 역시 보좌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자, 파일을 확보한다면 통화 내용 역시 일반적인 민원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말이 있었는지도 규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때마침 오늘 대정부 질문 외교통일 안보 분야였고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도 출석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나오지 않았지만 군특혜 의혹이 쟁점이다 보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추미애 대정부 질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자,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이 특혜가 있었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정경두 장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면담 일치라든지 부대 운영 일치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라고 보고 있고. 서 씨가 통역병이 선발되었거나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군에 자녀들을 보내신 경험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탁을 했더라도 안 먹혔다. 이런 주장이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보좌관 아들 부탁받고 군에 전화, 이 검찰 국방부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이 오늘 국방부 또 이제 육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서울 동부지검이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 정보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된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한 문건에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이제 적혀 있었잖아요. 이 추미애 장관은 본인은 전화를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확인할 형편이 못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검찰이 민원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한다면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한 민원이었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녹취 파일 보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보관이 돼 있는 모양이네요. 일단 해당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중에 민원 전화가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2020년 9월이니까 보관 기간 3년을 지나서 이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틀째 대정부 질문의 주제는 외교통일 안보 분야죠.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 출석했기 때문인데요. 그 등판한 의원들, 여야의 등판한 의원들만 봐도 공수 대결이 상당히 치열했다라는 것을 절로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조 반장, 국민의힘 의원이 1번으로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4선 중진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섰는데요. 박 의원은 공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특혜와 청탁 의혹의 중심에 섰다면서 우리나라의 공정과 법치가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가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등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자를 낸 것을 두고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병사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해라.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 들어와라 한 거예요. 명백한 차별이죠. 서해병은 전화로 해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겁니다. 만일에 그럼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는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전현직 국방위원장들이 잇따라 질의에 나섰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 추 장관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인지를 물었는데요. 정경두 장관은 휴가는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았다,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 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청탁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도 불법이 발견되기는커녕 민원실에 추 장관 측이 문의를 했다. 이번 논란은 무리하게 정치 쟁점화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국방위원장이죠. 민홍철 의원은 명령은 지휘관이 내리는 것이고 당시 부대장도 특혜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군의 규정은 차별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장병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고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엄호에 나서는 걸로 보여지고요. 대정부 질문은 지금 진행 중이죠, 계속해서. 네,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총 11명의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막 7번째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문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그리고 그동안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온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또 질의에 나설 건데 이 대목에서 아마 여야 간 좀 공방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좀 나온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의혹들을 좀 짚어보면요. 추 장관의 경우에는 이 아들의 군특혜 의혹 외에 뭐 딸의 이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도 제기가 된 바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통상 비자와 관련해서 여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 그냥 통상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이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의가 청탁성이었다는 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 여권 사본을 함께 전달했다는 건 단순 문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강 장관은 당시 담당 직원들을 확인해보니 이 여권 사본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확인되는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추미애 장관은 오늘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외교통일 안보 분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추 장관 관련한 질의를 국민의힘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요, 대정부 질문이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을 논의해야 할 대정부 질문이 추 장관 아들의 청문회장으로 변질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추 장관도 어제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을 하다가 국민의힘 마지막 주였던 전해주 의원의 질의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 죄송합니다. 병가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냄새가 나는 바가 없고요. 병가 연장을 할 때 군 병원의 요양 심사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병가 연장은 밖에서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 모든 군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독단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이걸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엄마가 추미애 당대표가 아니면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한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여기는 변명의 드러난 자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진실의 자리입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면서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이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직접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서구는 이메일을 통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고 휴가 허가권자인 담당 대리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은 이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은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반응도 쉽게 동의는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나 올라왔는데 이 아들이 셋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을 제대했고 셋째는 지금 공군에 근무 중인데 자, 이번에 휴가가 나오면 복귀를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를 연장해 볼 겁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입장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을 나타낸 거죠. 다만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 군 장병들의 부모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와 카톡, 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휘관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경두 장관의 답변도 오늘 있었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 장관을 옹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추 장관 의혹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이제 태도를 지적하는 건데요.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옆에서 거들어주는 여권의 낯간지러운 행태다, 노골적인 편들기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유력한 대선 주자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줘야지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정의라고 우기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여당의 비호로 국가기관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 망가지고 있고 국방부도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이 해명하고 변호하려고 하다가 국방부 민원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나도 전화했으니까 연장해주고 휴가 보내달라고. 그다음에 또 국민권익위도 지금 망가졌습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얘기한 국민권익위는 왜 들어간 거예요? 그 권익위가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그리고 추 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앞서 조국 전 장관 때는 이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그래서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앞서의 조국 전 장관 사례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번에 이 같은 판단을 한 건 결국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 위원장을 향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이 아니냐, 양심을 팔지 말라, 지킬 건 지키라고 또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권익위 내부에서 뭔가 또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아마 위원장 그렇겠죠? 단독으로 결정한 네. 문제는 아니니까 네. 권익위에서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례와 이번 추미애 장관 사례는 좀 다르다, 네.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오늘 외교안보와 관련한 그 내용이 또 뭐가 있었는지 짚어보면은 저희도 이제 몇 번 지적했던 그런 사안이죠.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거론이 됐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피해자를 향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자, 사과할 생각 없다라고 강 장관은 답했습니다. 가해자의 그 자기 방어권도 아직 행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에서 그 조사한 내용 결정을 우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인권위원회의 그 요청에 따라서 공개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외교부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인권위원회의 결과만 가지고도 봤을 때 제가 사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진 의원은 또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 굴종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세균 총리를 향해
대통령과 독대해서 이 같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자, 정세균 총리는 그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대북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외교 문제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요,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 대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등으로 현재는 이 특사 파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 등이 필요한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직도 이제 질의할 의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요, 제가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국방부 압수수색 정경두 휴가 연장 문제 없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의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죠. 그 여파가 그대로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무죄를 밝히겠다며 그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당원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논란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시작이었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매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제주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받습니까? 이후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쏟아졌는데요. 정의기억연대의 전 이사장이었죠. 검찰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6개 사안에 8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보조금 부정수령과 정대협 운영비 개인 사용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윤 의원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보조금은 절차를 갖춰 수령을 했고 모금액은 모두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의 과거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길할머니의 삶을 부정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정 의원도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가 주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이 정의연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이 됐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 이렇게 불법이 많았으니까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일단 윤리위원회 이 문제를 제소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공방은 국회 상임위로까지 번졌습니다.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확인할 바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가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해서 반드시 거기에서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건 좀 저는 약간의 좀 억지인 것 같고요. 시민사회단체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암묵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인건비를 내면 그분들을 일정 부분은 또 이렇게 그 단체 운영비로 기부하는 그런 행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하고 기본 원칙, 우리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것.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윤미향 의원은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고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비슷한 전례가 있긴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민주당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낙연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이상직, 김홍걸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이 대표의 고민이 커질 듯 싶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곧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당원 당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국회 4차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됐지만 전국민 통신비 지급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취지와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무선 통신 없는 코로나 시대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 50%인 2만 원의 지원을 통해서 가계의 고정 지출을 줄여드리고 국민들의 통장 잔고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늘게 해드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입장도 분명합니다. 국민들 50% 이상이 반대한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지적한 통신비 지급 철회라든지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전문위원이 분석을 한 건데요. 정부 여당 안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우선 정부 재정이 통신사의 손실 보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연체금을 갚는데 이번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이미 법에 따라 통신요금을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24만 명이 8천억 원 넘게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추석 전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통신비 지원 문제가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 국민께 이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서 적게라도 가계 소득을 도와드리는 것보다 더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실제 집행 가능한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왜 우리가 그걸 열어놓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심사 과정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독감 무료 접종 확대를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통신비 지원안에 대한 반대가 크자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놓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은 지키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미향, 당직 사퇴, 당원권 중지, 재판까지 정면 돌파. 네, 오늘 정의기억연대가 반박문을 냈고요. 또 윤미향 의원은 이제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아까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도 그 발언을 들어봤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윤미향 의원 기소의 시작점이었죠.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입장을 낸 게 있다면서요. 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였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일했던 윤미향 의원이 기소가 됐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기소 소식에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윤 의원의 죄와 관련된 일은 본인이 답할 게 아니고 법에 물어야 한다며 이 법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 반장이 윤미향 의원이 기론옥 할머니 영상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어떤 영상이에요? 네, 이 기론옥 할머니의 말씀 또 뭐 수요 집회 참석자들에게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긴 그런 영상 등을 올렸는데요. 윤미향 의원은 대화를 들어보시라 90세에 가수가 된 우리 멋진 할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건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 잘 계시냐라는 한 누리꾼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있다라는 답글을 달았는데요. 중증 치매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했다라고 제게
준사기죄를 적용한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또 이런 이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는 이 영상 일부만 남기고 올렸던 게시물을 대부분 내린 상태입니다. 이번 기소 관련해서 길할머니 가족들도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길할머니 가족들은 법적인 판단이 나왔음에도 윤미향 의원이 사과는커녕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너무 화가 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기부금 반환 소송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고요. 윤미향 의원이 길할머니의 영상을 올린 데 대해서도 이 가족들은 원래 치매 환자는 일반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 그걸 윤 의원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할머니가 정상일 때 영상을 공개하면서 저런 식으로 왜곡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윤미향 의원은 이제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기소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안 될 수는 없죠. 아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당원 당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원 당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요.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박강원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징계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윤 의원이 요청했던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 일부에서는 최고위 차원의 징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규 32조에 따르면 당 대표는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는 이제 윤미향 의원 본인도 요청하는 거니까 뭐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징계까지는 뭐 좀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아마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 당내에 이슈 대응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윤 의원뿐만 아니라 최근 뭐 이상재, 김홍걸 의원 등 관련된 뭐 당내 의원들에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당내에 이슈 대응 조직을 구성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당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슈 대응에 공백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 대변인단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슈 대응팀은 당내 민감한 현안 관련 입장을 표명, 또 당내 이견 정리 등을 담당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정의연에 대한 행정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검찰의 기소 사실을 전달받은 행정안전부는 검찰이 내놓은 수사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으로 이 기부금 모집 등록 말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또 서울시는 보조금 환수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서울시 측은 재판 결과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만약 환수하게 된다면 보조금 환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 조례 등에 의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4차 추경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뭐 빨리 처리하자라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이제 통신비 2만 원 부분이 지금 쟁점이 돼 있잖아요. 오늘은 시민단체에서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에서 관련 입장문을 냈습니다. 통신비 지원금은 미납에 따른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준다라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서 통신 3사를 지원해주는 꼴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신비 지원 문제가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돼야 할 다른 긴급 지원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 얘기도 저희가 소개했지만요. 지금 한 가족 단위로 보면은 이게 결코 적은 혜택이 아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정부와 이제 여당 쪽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아까 이제 조반장이 소개한 거는 국회 예결위 보고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결위가 추경 검토 보고서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통신비 지원이 이동통신사들의 매출액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때문에 간병무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에 세제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여당은 속도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지금 여당이 요구한 이번 주에 처리를 하자, 법안 처리를 하자라는
추경안 처리는 18일 처리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심사 시작도 안 됐는데 18일까지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한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7조 8천억 원인데 제대로 쓰이는지 봐야 한다.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겠다 뭐 이런 지금 뭐 의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 고통 앞에 국회가 밤낮을 가리고 이 주말을 따질 겨를이 없다면서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번 주 안에 꼭 처리를 하고 어렵다면 이 주말에라도 예결위를 열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고요. 이제 오늘 나온 속보인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는데요. 상습범의 경우에는 최고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대법원 양형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 그러니까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요.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상습범의 기준은 죄질이 나쁜 성착취물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이고요. 또 성착취물을 배포하면 징역 18년까지, 구입하면 징역 6년 9개월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다음 올해 안에 최종 의결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량이 너무 약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양형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군요. 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돼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요? 네, 정경심 교수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라면서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아들도 출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을 해서 같은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정경심 교수의 아들도 나왔죠? 네, 방금 심판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그 정 교수의 아들 조모 씨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역시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조 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이후 검찰이 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군입대 연기를 위해 진학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려 한 정황 등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4차 추경 지금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죠. 제가 아까 이제 국회 환노위 잠깐 봤는데 그 재난지원금을 이제 법인 택시 쪽에는 배제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사업자들은 받을 수 있는데 법인 택시는 왜 제외됐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재갑 장관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임금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뭐 그런 답변도 하던데 아무튼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심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통신비 문제 때문에 지금 하여튼간에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일도 관련한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미향 당직 사퇴 당원권 중지 재판까지 정면 돌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미국 대선이 오늘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는 있지만 아직은 승패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016년이죠. 대선 당시에 선거를 50일 앞두고 힐러리 후보가 앞서고 있었지만은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습니다. 양측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미국 서부 산불과 라틴계 표심 등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고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I see a different America, one that's generous and strong, selfless and humble. It's an America we can rebuild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safer. We will make America stronger. We will make America prouder.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er than ever before. 네, 미국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또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조 바이든 후보가 근소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로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이 폭스뉴스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바이든은 51%를, 트럼프는 4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이든이 5%포인트 앞서고 있죠. 자, 입소스와 로이터가 3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바이든이 52%, 트럼프가 40%였습니다. 그리고 자, 몬머스 대학교가 실시한 조사에선 바이든이 51%의 지지를 얻었고요. 트럼프가 4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이 여론조사상으로 앞서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앞서고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16년 대선이었죠. 당시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실까요? 자, M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2016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했던 조사에서 힐러리 후보가 48%, 트럼프 후보가 41%를 차지했고요. AP가 같은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조사는 힐러리가 50%를 얻어서 트럼프를 6%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달 16일부터 22일까지 입소스와 로이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힐러리 41%, 트럼프 37%로 지지를 얻었습니다. 자, 물론 당시에 트럼프가 앞서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당수의 여론조사가 힐러리를 승자로 가리켰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한쪽도 승패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TV 토론도 변수입니다. 대체적으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TV 토론에 강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리얼리티 예능쇼를 진행한 경험 덕분인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이 TV 토론에서도 힐러리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등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I have a feeling that by the end of this evening, I'm going to be blamed for everything that's ever happened. Why not? Why not? Yeah, why not? You know, just join the debate by saying more crazy things. Now, let me say, there's nothing crazy about not letting our companies bring their money back into their country. This is Secretary Clinton's 2 minutes, please. 네, 앞으로 예정대로라면 바이든과 트럼프 세 차례의 TV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TV 토론이 이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줄지도 관심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이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밥 우드워드의 신작 경로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한 바 있고요. 자,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 문제가 대선 경쟁의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미국 서부를 뒤덮고 있는데요. 현재 수십 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바이든 측은 이번 산불이 고온 건조한 날씨로 더욱 번지고 있다면서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Donald Trump's climate denial may not have caused these fires and record floods and record hurricanes. But if he gets a second term, these hellish events will continue to become more common, more devastating, and more deadly. 네, 반면 트럼프는 이번 산불은 산림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일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산불 피해가 심각한 캘리포니아주를 직접 찾은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 관계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As the governor said, we've had temperatures explode this summer, and we're seeing this warming trend make our summers warmer, but also our winters warmer as well. It'll start getting cooler. You just watch. I wish science agreed with you. Well, I don't think science knows, actually. We obviously feel very strongly that the hots are getting hotter, the dries are getting drier. Please respect, and I know you do, the difference of opinion out here as it relates to this fundamental issue on the issue of climate change. 네, 그리고 히스패닉의 표심도 미국 대선 떠오르는 변수입니다. 자, 히스패닉은 미국 대선 유권자 중에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히스패닉계의 트럼프 지지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히스패닉이 많은 플로리다주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여론이 동률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플로리다는 미국 대선에 있어서 최대 경합주 중 한 곳이라 양측 모두 무조건 차지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세를 몰아 히스패닉계 표심을 공략하는 대형 유세를 연달아 열고 있습니다. I'm truly honored to be here today with Latinos for Trump. Thank you very much. The Hispanic Americans enrich our nation beyond measure. 자, 기분이 좋았는지 자, 트럼프 대통령
노래 YMCA에 맞춰서 짧지만 강렬한 춤도 잠깐 선보였습니다. 자, 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국 대선 50일 앞으로 바이든 우세 속 트럼프 맹추격. 네, 정말 이제 미국 대선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은 승패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미국 대선 이야기 하기 전에요. 일단 중국 기업 화웨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속보니까요. 오늘부터 화웨이가 반도체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공고에 따르면요. 오늘부터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전 세계의 모든 반도체 기업은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을 팔 수가 없게 됐습니다. 화웨이의 반도체를 팔기 위해선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 중단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두고 전자업계의 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자제품에 있어서 반도체는 필수 부품인데요.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그리고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화웨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장 반도체 부품 수급이 안 되면요. 제품 생산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화웨이는 그동안 반도체 부품 구매가 막힐 것을 대비해서 재고 비축에 힘을 쏟아왔는데요. 중국 매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제재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 전세기를 띄워서 반도체를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일단은 비축해 놓은 반도체로 제품 생산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2년치 정도의 반도체를 비축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초면 재고가 바닥나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 반장, 당연히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일단 뭐 당장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각사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전자가 3% 정도였다고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11%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해당 비중만큼 당분간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 모양새다 보니까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의 관련 업체들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반장,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이제 피해 부분을 얘기했지만요. 일부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장 이 각 분야에서 이 화웨이와 경쟁하던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는데 당장 내년 초부터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점유율 확대를 노려볼 만합니다. 통신 장비 분야에 있어서도 화웨이는 점유율 1위였는데 삼성전자 등 경쟁업체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5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잖아요. 지금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고는 있지만 최종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실내 선거 유세를 놓고 지금 또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대선 격전지 중 하나인 네바다주 핸더슨시에서 선거 유세 행사를 열었는데요. 6월 20일 오클라호마주 유세 이후에 3개월여 만에 실내 유세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유세장에 몰렸는데 문제는 이 네바다주가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바다주의 방역 지침을 어긴 거고요. 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참석자 상당수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소속의 네바다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주의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하고 이기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바다주 유세 현장에서도 논란거리가 있었죠? 네, 현장에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폐된 실내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또 논란이 된 겁니다. Concerned about getting COVID, though, in an enclosed way? No, I'm not concerned. What about I'm more here? concerned about how close you are, to be honest. Sorry about that. Because you know why? I'm on a stage that's very far away, and so I'm not at all concerned. 자, 그리고요. 이 내용도 좀 다뤄볼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에 살기 좋은 나라 17위에 올랐다고요? 네,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 기구가 2020 사회발전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89.06점으로 종합 17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23위에서 6계단 상승한 결과인데요. 자, 어떤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느냐?
영양과 의료 지원, 이 물과 위생 시설, 주거 환경, 개인의 안전 등 기본 욕구 분야에서 7위에 올랐고요. 개인의 권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등 기회 분야에서는 2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고반장. 그러면은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어디입니까? 궁금하네요. 네, 1위 네.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였습니다. 노르웨이. 3년 네.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기록인데, 그런데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를 쭉 보니까요, 대다수가 북유럽 국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주와 뉴질랜드도 10위 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만 보면 일본이 13위였고요. 우리나라가 17위, 그리고 싱가포르가 29위, 중국이 100위였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8위였습니다. 네. 자, 지금 대정부 질문은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지금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죠.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앞장서서 문제 제보자와의 제기를 뭐 특수한 관계 이런 것도 문제 삼고 그랬잖아요. 네, 해왔던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공방이 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 나와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이제 등판을 할 예정인데 김용민 의원은 사실 그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었고 그렇죠. 이번 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뭐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의 뭐 정치 공세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이제 의원들의 뭐 질의가 좀 여야 간 공방이 클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의 질의는 저희가 내일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성일종 의원의 아마 질의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휴가 관련한 얘기가 있었죠. 구두로 휴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정경두 장관한테 질문을 했더니 저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구두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다.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이 병가가 연장이 된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경두 장관은 그러한 사례는 많다. 뭐 의원들이 원하면 주겠다면서 이 추 장관 아들이 특혜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앞서 이 정경두 장관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병원 치료를 한 게 4일이면 이게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잘못 적용한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가 추후에 이제 관련된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하신 거냐, 좀 잘못 답변한 거 아니냐라고 발언을 할 기회를 주니까 정경두 장관이 하태경 의원의 질문을 좀 잘못 이해했다. 이제 국방부의 규정, 국방부가 설명한 자료대로 아무런 이제 특혜 없이 이제 병가를 사용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그러니까 오늘 정경두 장관의 이제 기본적인 답변은 좀 관통하고 있는 답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인 거죠.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지휘관의 구두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구두상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거고 관련 기록이 남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빨간 원피스 입고 와서 좀 논란이 됐는데 오늘 또 입었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뭐 논란이 안 되겠죠. 지난번에 하도 그런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 대선 D-50 바이든 우세 속 트럼프 맹추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소상공인 연합회 춘판 워크숍 논란 회장 해임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6월이었죠. 거울그룹을 초청해 이른바 춘판 워크숍으로 물의를 빚었던 배동욱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 오늘 열린 임시총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오늘 참석한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배 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서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깊은 상흔을 입은 소상공인 연합회는 배 회장 해임 결정과 함께 거듭 쇄신을 다짐했는데요. 남은 논란을 극복하고 기댈 곳 없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단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정부 질문 조금 더 챙깁시다. 내일 좀 못한 거 소개하고요. 내일 청문회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같이 챙깁시다. 네.